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열린 특강의 김정현입니다. 내년 초에 출범하는 민영 우리금융지주의 초대 회장으로 내정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서울 한 대학교에서 강연에 나섰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응 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강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손태승 은행장의 발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년이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깊은 역사를 지닌 은행입니다. 국내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행을 이끌고 있는 우리은행의 수장이 앞으로 우리은행은 은행이 아닌 IT 회사, 디지털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은행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은행의 기원이 뭐냐, 뱅크, 영어로 뱅크죠. 뱅크의 기원이 뭐냐.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탈리아로 방코에서 비롯된 방코. 방코는 이탈리아 말로 탁자, 벤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에 이탈리아 환전상들이 그 벤치를 벌려놓고 그 위에서 환전도 하고 이런 은행 유사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방코가 지금 뱅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방코 로또 있죠. 로또라는 게 이탈리아 말로 이제 영어로 따지면 러프스입니다. RUPTCY. 그러니까 뱅크럽시,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코 로또 그러면 뱅크럽시, 요새 말하는 파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자 말로 은행은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 중국에서 시작되는데요. 중국도 금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근데 금이 너무 비싸서 은을 유통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은나라 시대 마제의 은이 지금 나오는데요. 말발굽을 닮아서 그게 은을 조각을 만들어서 마제의 은인데 은을 주로 유통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시작됐고, 행은 어디서 나왔느냐? 당나라 이후에 그 가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상인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을 취급하는 점포 상인을 은행이라고 그때 불렀습니다. 비단을 취급하는 상인은 견행이라고 그러고, 쌀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미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은을 취급하는 점포 상인이 은행이다. 이렇게 해서 한자말 은행이 좀 비롯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업은 어떻게 유통됐느냐, 어떻게 시작됐느냐. 중세시대에 이 그림이 이제 벨기에 화가입니다. 페트루스 크리스투스가 중세시대 금세공사 가게를 지금 그린 그림인데요. 금세공사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게 이제 어떤 가게냐면, 손님으로부터 금을 받아가지고 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이 보관증이 오늘 말하는 어음입니다. 이 보관증을 발급해줬고, 가만히 보니까 손님들이 금을 보관해놓고 바로바로 안 찾아가더라.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 금세공사가 금을 유통을 시켰습니다. 유통을. 그래서 유통업이 발전했고 금 유통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유통도 하고 보관도 한다. 그래서 은행업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사가 금의 보관, 가공, 또 대출 이렇게 해서 은행업이 유래됐습니다. 이제 은행의 기본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 중개 기능, 지급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건 이제 전통적 의미의 자금 중개 기능인데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 가게, 기업,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불특정 가게, 불특정 기업에 대출해주는 자금 중개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지급 결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결국 결제해주는 데가 은행입니다. 또 한국은행 지준이체 거래, 또 여러분 주식사고 팔면 증권결제도 결국 마지막에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 기업들 수출입 거래, 또 여러분들 해외 갈 때 환전하잖아요. 그죠? 또 해외 친척들한테 송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능을 은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고유 기능은 자금 중개 기능과 지급 결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한마디로 은행이 뭐냐? 자금의 순환을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혈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시장 환경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갑에 현금 안 가도 카드 많이 가두잖아요. 근데 카드도 이제 안 가두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바일 페이라 그러는데요. 스마트폰에 통장도 넣어놓고 ATM기도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커피 사거나 음식 먹을 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또 ATM에다가 스마트폰을 대면 돈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은행은 앞으로 은행이 아니고 IT 회사, 디지털 회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또 빅데이터, AI 기술 개발한 디지털을 은행에 접속시켜서 앞으로 디지털 은행이 좀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은행의 채널별 거래 비중 보시면 대면 비중, 그러니까 지점에 와서 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90%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랫폼 영향력이 좀 강화되고 있죠. 또 여러분 아시는 카카오뱅크, K뱅크로 20, 30대 고객층이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제 은행이나 기업이나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대는 아닐 수 있는데 수박바라는 게 옛날에 있어요. 수박바. 이제 옛날 뭐 아이스케키, 이제 어른들 좋아하는 아이스케키가 수박바가 있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빨간 그림이 좀 많았어요. 빨간 그림, 수박을 흉내내서. 근데 이제 고객들이 이 빨간 걸 먹는 것보다는 이 파란색을 많이 먹더라. 여기에 착안해서 거꾸로 수박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을 더 많이 넣고 빨간색을 조금 넣고 이렇게 했더니 출시 한 달 만에 300만 개가 팔렸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 중심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먹는 야구르트 있습니다. 야구르트가 이제 그냥 먹는 사람도 있지만 냉동실에 얼려서 먹는 야구르트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얼려 먹는 야구르트를 먹으면 이제 입구가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구를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려 먹는 야구르트를 좀 만들어서 출시 2년 만에 1억 병이 판매되는 이게 이제 기업이나 은행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도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모바일로 또 빅데이터 AI로 해서 금융 서비스가 지금 급격히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브랜치로 여러분들 이제 고객 서류도 사인하고 또 은행 직원이 태블릿 브랜치로 기업 찾아가서 거래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 큰 돈이 없지만 이제 소위 PB 고객, 큰 돈을 가진 고객들은 이제 어드바이스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로봇 어드바이스나 태블릿 PC로 지금 어드바이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업의 변화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변화하고 거래가 변하고 고객이 변하기 때문에 한층 더 기업이나 은행은 변화해야 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레드킨 이펙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제 겨울나라에 앨리스라는 붉은 여왕이 등장하죠, 그죠? 앨리스가 이제 붉은 여왕이랑 숲속을 달리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제 숲속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드킨이 앨리스한테 그럽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다른 곳으로 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는 빨리 뛰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기업이 환경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코닥 사례 여러분이 이제 경영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죠? 코닥 사례가 있습니다. 코닥이 1885년도에 생긴 이제 13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코닥이 과거에는 세계 5대 기업에 속했습니다. 이런 코닥이 또 디지털 카메라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자기들이 개발했으면서도 디지털을 못 읽은 겁니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이용 안 될 줄 알고 계속 필름 카메라를 주장해서 결국은 2012년도에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닥 모먼트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코닥 모먼트라는 게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 코닥 모먼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위기의 순간을 코닥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피터 드러커 이제 경영학의 대가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자원이 가치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이다. 이게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발명이 아닙니다.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자원을 가치를 창출하도록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을 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옛날 우리 히스토리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제국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이 제왕들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또 나폴레옹 대왕이 나오죠, 그죠? 이 중에 가장 넓은 제국을 확장한 나라는 칭기스칸입니다. 몽고 칭기스칸입니다. 몽고가 어떻게 이제 혁신을 했느냐? 이게 이제 대제국을 건설할 때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처음에 기병이 나가고 보병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병차 무대가 이제 마차를 끌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 병차 무대가 마차를 끌고 따라오면서 엄청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200km를 달리면 일반 부대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근데 몽고 부대는 혁신을 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말린 육포를 갖고 다니고 또 그 소젖을 짠 분유를 갖고 다니면서 말 타면서 음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병참 인력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은 보급부대가 한다 그 개념을 깨뜨리고 병참 부대를 과감히 없애서 200km를 하루 만에 달려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은행이 IT, 디지털 회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손태승 행장은 어떻게 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손 행장은 혁신을 위한 최우선 요건으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품 브랜드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소통에 기반한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과 혁신을 위한 진정한 소통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혁신을 위한 이제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명품 구찌라는 브랜드 있죠, 구찌. 구찌가 과거에는 이제 명품 브랜드였는데 이제 그 이용하는 고객이 점점 노령화되고 여러분 같은 밀레니엄 세대는 구찌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EO 마르코 비자리가 고민한 끝에 리버스 멘토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들도 리버스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원회의를 주로 이제 임원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35세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그림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똑같은 주제로 토의를 했더니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35세 이하 직원은 정기적으로 점심 모임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멘토링을 주로 많이 하는데 리버스 멘토링에서 후배 직원이 임원 선배들의 멘토가 되어 시장 트렌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림자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찌 플레이스입니다. 구찌 여행 앱을 만들어서 세계 유명 여행지 소개도 하고 거기에 구찌 한정판 컬렉션을 판매했습니다. 원래 그 자동차도 리미티드 붙여진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이 한정판 컬렉션을 판매했고 또 과거의 명품은 오프라인에서만 판다는 개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찌닷컴을 만들어서 온라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매출이 45% 증가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은행에서 직원들이 3통이라는 3통, 또 5통이라고 해서 최근에 얻었는데 뭐냐면 3통이 뭐냐면 소통, 글로벌통, 또 제 이름이 손태승인데 손통 이렇게 해서 3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을 잘한다 해서 3통이라고 그러고 두 개 요새 5통 그랬는데 5통이 두 개가 더 붙어서 제가 이제 주로 전략 기획 쪽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IB 쪽에서 전략통, 기획통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이런 겁니다. 세의공청해라. 한자말 세의공청이 뭐냐면 귀를 씹고 공손하게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통은 이제 청하고 관계됩니다. 한자말로 청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청이라는 한자가
왕자 귀자입니다. 왕과 같은 귀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귀를 바짝 열고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열십자, 눈목자,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좀 파악해라. 그 다음에 하나일자, 마음십자입니다. 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같은 마음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소통이라는 건 세이공청, 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수발전 아신 바와 같이 야간에 이제 전기를 안 쓸 때 야간에 전기를 돌려서 상부 정수지로 물을 끌어올려서 주간에는 상부에서 물을 낙하시켜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같이 소통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소통을 양수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한 걸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만 제가 4,500km를 달렸습니다. 아까 몽고 김하병이 일주일에 200km니까 4,500km를 달렸고 1,000명의 직원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자체 인트라넷에 온라인 소통체를 만들어서 제가 과감히 익명 게시판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실명으로만 은행장한테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명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800명의 직원이 질문한 게 뭐냐면 정말 익명이 보장되느냐. 이게 이제 인사부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회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무려 800명의 직원이 질문이 왔어요. 정말 익명이 보장되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익명이 보장된다. 그랬더니 한 200명 정도가 또 질문이 와서 정말 익명이냐. 그래서 내가 직을 걸고 익명이다. 그랬더니 지금 익명 게시판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혁신과 소통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을 하던 나중에 이제 곧 사회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에서 중요한 게 저는 혁신과 소통의 생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좀 오래 산 선배고 또 인생 선배고 그러니까 제가 미래 리더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할 게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현실과 소통해라, 자신과 소통해라, 타인과 소통.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학생이나 다른 어느 사람보다 기본적 능력은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뛰어난 기본 능력에다가 중요한 게 이런 소통을 더 키우면은 앞으로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성공하는 기업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첫째, 현실과 소통 중요한 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꿰뚫어보는 게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32년째인데 직원들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면 단순히 지식 기술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 거의 기본 지식입니다. 직장에 들어와서 그 직장에서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또 세계를 보는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하고 그런 직원이 중요하지 단순한 업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소나 학교에 가면은 그 계속 지식이 필요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 오면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은 거의 기본 지식에 좀 불과한 걸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게 호기심과 상상력입니다. 독일의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하이니 슐리만이 평상시에 자기가 트로이 신전이 신화로만 생각했답니다. 신화로. 근데 뭔가 있을 것이다. 계속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 슐리만이 트로이 목마라는 게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저 트로이 신전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가 아니면 트로이는 신화로 그냥 그칠 뻔했는데 이 학자가 호기심 상상을 발휘해서 역사로 지금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 어느 조직에 있던 간에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항상 창의성을 가지고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직원들 평가할 때 시킨 일만 하는 직원은 50점을 줍니다. 50점. 그러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준 직원은 제가 100점을 줍니다.
시킨 일도 못한 직원은 제가 30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 상상력을 발휘를 안 하면 중간 정도 직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있던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그런 이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중에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또 중국의 유명한 전쟁 책입니다. 전국책 중에 절장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장점으로 단점을 좀 커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신과 소통에 중요한 게 또 시련 극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시련도 많고 나중에 또 직장 가서 여러 시련이 많을 겁니다. 저도 시련이 많았는데 그 시련을 중요한 경험으로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경험으로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걸음마를 걸을 때 우리가 수없이 넘어진 다음에 걸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또 수영 배울 때도 수없이 물 먹은 다음에 수영 배우잖아요. 그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더라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더라도 이것을 자기의 중요한 경험으로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타인과 소통이 중요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일해주는 직원이 위에서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직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맡기면 뭐든지 해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그 직원을 평가를 좋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되고 그 조직에서 뛰어난 리더가 되는 그런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가전업체 라인트리 짐칸이 있습니다. 밀레 회장입니다. 평판이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때 얻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나의 일을 완벽히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현실과 자신과 타인과 소통을 집대 삼아서 미래 리더로 향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뛰어난 능력에 더해서 타인과 소통을 잘하고 책임감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해주면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성공적인 리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강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임원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